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간만에 보는 외국인이 역대급 현선물 매도에 지수가 폭락을 하였는데, 반대로 해외 시장은 지수가 급등 마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사실상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급진적인 글로벌 합종 연행이 진행되고 있어서 증시가 하루 반등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고 말하기 어렵겠는데요. 시장의 맥이 무엇인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그리고 영상의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을 일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선물이 마이너스 1.3% 갭 다운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상 시가 고가나 마찬가지였죠. 매우 빠른 속도로 지수가 눌리기 시작했는데 갭 다운 후 5분 만에 마이너스 0.5%를 추가로 밀어버린 것은 풋옵션 매도분에 대한 급격한 해지였다고 봐요. 그리고 이후 9시 5분부터의 하락은 현물 매도세가 확인되면서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강력한 매도를 퍼붓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는 9시 30분까지는 2,400억 원에 불과했어요. 오전 10시까지도 선물 매도 규모는 4천억에 불과했죠. 보통 첫 1시간 동안 4천억 매도를 떼었다 그러면 많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죠. 오늘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합니다. 자, 개장 후 1시간 동안 선물이 방향성이 나오고 동시에 미결제 약정 함께 증가한다 나왔죠? 또 외국인이 매매에 있어서 현물의 방향성과 선물의 방향성이 일치한다. 맞았죠? 자, 그런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우리 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도를 퍼붓는 외국인들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첫 1시간에 당일 거래의 40% 이상을 채우곤 하는데 오늘 선물 매도가 1조 7천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첫 1시간에 선물 매도가 나온 양은 생각보단 적었죠. 또 방향성도 40% 정도 여기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오후장에는 횡보를 하거나 장마감 30분 정도에는 미결제 약정을 치우면서 반등이 나오곤 하는데 오늘 시장의 특징은 처음 1시간 동안이 현선물 동반 매도보다 그 이후의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선형적으로 끝까지 매도가 나온 케이스죠. 그래서 당일이 매매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 우선 장 초반에는 개파락 출발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음봉이 나오기 좋은 상황에서 전술적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오전 10시 30분 홍콩 세션 시작 후 아시아 주식이 또는 파생이 헤드쿼터에서 본격적인 숏 주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락이 깊어졌다라고 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1월과 2월 아시아의 초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증시가 아무리 크게 빠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2월은 양봉으로 마감한 상태예요. 코스닥 지수 또한 오늘 마이너스 4% 넘게 빠졌다 하더라도 목요일까지 코스닥 150 선물을 끝까지 당겼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떨어진 거 하고도 앞으로 만약에 하락한다면 떨어질 룸이 한참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따가 유럽 세션에서 부연하겠지만 유럽 증시는 지금 변동성이 얼마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양봉 마감을 해버렸어요. 2월 중순에 고점을 만든 이후 고가에서 횡보를 한 거지 하락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이탈했다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지역별로 차익 실현이 나온 정도다.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생 상품의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의 하락이 아주 심각한 형태로 바뀌었어요. 3월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죠. 오늘 외국인들은 먼슬리 옵션에서 합성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였고 특히 풋 옵션은 147억이나 매수했는데 이러한 포지션은 델타를 크게 하방으로 열어놓은 이른바 그 똥창 구간을 밀어버릴 작정을 하고 풋백 스프레드를 짠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하락은 아니고 추가로 급락이 나올 것을 예상한 거죠.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간 선물은 콜 옵션이 상승한 게 아니라 양 옵션이 죽어버렸죠. 또 선물은 0.16% 상승 마감한 것이니 이거는 반등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락이 멈춘 것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월요일이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토요일 미국 새벽에 미국 시장이 급반등 마감했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에 시장이 더 강하게 오르지 못하거나 어중간하게 오른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화요일에 갭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하락이 나오면서 변동성 폭발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영상의 마지막 시장 총평 때 더 부연하기로 하고요.
시장의 급락에 따라서 선물 미결제 약정은 장중한 때 27만 5천 계약까지 증가했죠. 점심 좀 지나서 12시 30분까지 선물 미결제 약정이 13,000 계약 증가를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선물 미결제 약정 증가분은 6천 계약까지 반토막이 날 정도로 미결이 풀렸는데도 외국인이 선물 매도는 장 마감까지 쉬지 않고 늘어났어요. 이것은 장기로 들어온 롱 포지션도 어느 정도 손절매가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물 베이시스 또한 이론 베이시스 대비 평균 마이너스 1.1포인트 저평가를 보였고요.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1,300억 가까이 선형적으로 나왔죠. 이러한 하락에 대해서 오늘 MSCI 지수 관련 리밸런싱 매도가 나온 영향이다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비차익 매도가 대량으로 출회되어서 지수가 하락한 것도 맞습니다만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 강도가 매우 강하게 집행된 점, 그리고 연기금이 오후 1시 이후로 잠깐은 시장 방어에 나서다가 30분도 안 돼서 시장 방어를 포기한 점,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며 추가 하락에 대비하게 된 점, 이런 것들이 시장 하락이 진정한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나저나 정말 간만에 선물 일봉이 시가 고가, 종가, 저가의 아주 깔끔한 장대 음봉이 나오네요. 기술적으로 보면 다음 주 화요일은 또 갭다운이 나왔다가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거나 또는 도치 정도로 끝날 수 있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옵션이 상단 배리어를 350까지 빠르게 끌어내리고 하단은 325까지 내렸는데요. 다만 지수 하락폭에 대해서 옵션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는 과했거나 또는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될 위클리 먼데이 옵션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본 것인지 오후 2시 이후에는 지수가 반등을 한데도 먼슬리 콜옵션은 변동성 매도로 옵션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즉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고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위클리 먼데이 옵션이 2칸 약세 스프레드 정도면 충분히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나 화요일에 시장이 하락이 멈춘다 하더라도 먼슬리 옵션 전체의 움직임을 본다면 잔존기간 2주차에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지수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콜 옵션은 충분히 눌려야 의미 있는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주일은 콜 옵션 다이어트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특히 극외곽격 풋옵션도 죄다 살아나 버렸죠.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외국인이 백스프레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따가 미국 세션에서 부연하겠지만 글로벌 시장 돌아가는 게 지금 지수 반등 좀 나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글로벌 변동성이 레벨업 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옵션 시장에서 하단 배리어를 그동안에 340선에서 한동안 막아놨죠. 그러면서 풋옵션 평균 발행 단가가 내려가 있던 것을 지금 한 방에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글로벌 변동성까지 지금 레벨업 된 것이다. 그러면 이후의 지수 흐름은 매우 거친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현재 변동성 기준으로는 하단으로는 행사가 2개, 상단으로는 행사가를 3개를 오르내릴 수 있는 수준인데,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변동성 하락은 제한적인 흐름, 그러니까 빠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다 도루묵이 되는, 더 길게 보면 일주일 지내놓고 보면 오른 것도 얼마 없고 내린 것도 얼마 없지만 일중으로는 매우 난폭한 시장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시아 세션에서 지수 선물이 추가 하락을 보였지만 주요 이평선들을 깬 상태로 시가 갭다운 출발을 하자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반등시켰고요. 이후 월말 매수 물량이 모두 집행되면서 유럽 증시는 현물 기준으로는 약간 하락을 했지만 2월 한 달간이 중심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상승을 했습니다. 문제는 변동성인데 지수 선물 기준으로는 2월 15일 이후 시장이 계속 박스를 보이고 있지만 진폭 자체는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오늘 지수가 중심선으로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0.5%밖에 빠지지 않았죠. 특히 잔존 일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변동성을 본다. 그러면 변동성은 전혀 빠지지 않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증시 말고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유럽 주식시장이 묻지마 매수세가 이거 과연 얼마나 더 갈까 싶어요. 그리고 또 유럽만 보지 말고 영국을 보잖아요. 그럼 영국은 아예 2월도 역사적 신고가 갱신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 증시 상승에 대해서는 이유가 희한해요. 영국만큼은 트럼프의 관세 압력을 피해갈 것이다, 이런 이유인데 통화시장에서도 파운드화는 올해 들어서 유로화 대비 상대적 강세를 유지 중이죠. 지금이야 미국이 관세 압력이 남북 아메리카 대륙 정도에 국한되어 있지만 유럽을 돌아 결국 중국을 향해 정면 충돌할 것이 명약관화인데 영국은 쏙 빠질 수 있을까요?
여하튼 유럽 변동성은 지수 반등에도 거의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유로존 국채 선물은 갭 상승 출발 후 한참 박스권에서 시달렸지만 유럽 세션 마감 이후에 미국 국채가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유로존 국채도 종가 고가나 다름없게 상승하였고요. 미국 국채 또한 PCE 물가지표가 컨센서스 내에서 발표되면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채권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럽 세션 마감 후에는 월말 채권 매수 수요 그리고 채권 숏이 손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물 위주로 채권 시장을 끌어올려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 이후 글로벌 채권 시장의 상승은 리스크 오프로서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인데 유럽은 주가가 잘 버텼고요. 미국은 S&P나 나스닥이나 2월 월봉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미국 증시 조정으로 인한 채권 매수세는 이 정도면 다 끝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실제로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숏을 노리는 플레이어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계속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어느 국가가 미국이 장기 국채를 소화해 줄 것인가 이런 의문 때문이죠.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이고 2월 마지막 거래일의 움직임은 채권도 주가지수도 상승 나가면서 이것은 뭔가 이상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 초반에 상승했던 엔화가 점심 이후에는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150엔대로 내려갔어요. 미국 세션 들어서는 151엔에 도전하는데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비달러 바스켓이 강세를 보인 것은 아니고요. 유로화는 트럼프와 젤렌스키 정상회담이 박살나면서 급락을 하는 등 그냥 달러 수급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상품 통화인 오지와 루니는 오늘도 하락을 이어갔고요. 일주일 내내 음봉을 기록한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데요. 다음 주인 3월 4일 과연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부과가 정말 실현될지 그리고 그 직전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지를 보고자 합니다. 물론 올해의 탑픽은 여전히 엔화로 보고 있고요. 엔화 강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세션에서 골드의 차익 실현성 매도 그리고 손절매가 반복되면서 현물 마감 때까지 눌림이 있었는데 유럽 세션 마감 이후에는 골드, 실버, 기름 모두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무의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상품 가격들이 제대로 튀지 않는 것을 보면 시장의 리스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보다 러시아와 손잡고 원자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더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도 아니면 글로벌 각자 노생 시대에 들어가면서도 교역도 감소, GDP 감소, 원자재 수요 감소 이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베타가 제일 높은 원자재에 롱 지르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기름은 목요일이 상승분을 미국 세션에서 거의 다 되돌려 주었는데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다시 70달러 선 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으로 낙폭을 축소했을 뿐 상승으로 전환되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품 시장 아직 어지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꾸준히 반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오르지 못했고 밤 10시 30분에 미국 PCE 물가지표가 컨센서스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더 이상 등락을 하지 않고 약보합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5분간 손절매성 언더슈팅 나오고 나서 유럽 마감 때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오전장 마감 후에는 다시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해서 오후장에는 당일 시가선마저 깨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4시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이 박살나면서 다시 하락 전환한 줄 알았는데 월 마감을 앞두고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는 당일이 눌림을 모두 만회하였고 장마감 10분 전에는 숏 스퀴즈마저 들어오면서 그 10분 동안 나스닥 선물이 0.5%가 상승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미국 지수 선물이 S&P, 다우, 나스닥 모두 일봉상 주봉 저가를 갱신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1% 넘게 양봉으로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1.56%밖에 빠지지 않은 18.9포인트에서 마감했는데요. 오전장 시장이 반등을 한데도 여전히 변동성은 18.8포인트 이상에서 바닥을 확인했죠. 그리고 오후장의 지수 저가 갱신에는 변동성 선물이 20포인트를 찍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 증시가 1% 넘는 반등을 한 것은 전형적인 변동성 장세에서의 반등이지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3월 3일 월요일에 일봉상 또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틀 연속 아래꼬리 달린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의 상승은 그저 고변동성 장세에서의 반등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장막판에 상승한 이유가 따로 없어요. 이벤트에 의한 상승 아니고요. 유럽과 마찬가지로 월말 매수분 집행에 숏스퀴즈까지 들어온 것이라 다음 주 미국 증시가 월요일에 최대한 시세를 위로 뽑아놓지 않는 이상은 하단이 더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에서 두드러진 움직임은 금융주입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기술적으로 꼭 반등이 필요한 자리에서 4.5% 가까이 장대 양봉 상승을 하면서 지난 일주일간의 하락을 모두 만회했는데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도 중요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원래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이죠. 그리고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는 그동안 한참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2월 중순 이후로 나온 조정에 브레이크만 건 정도의 반등이었어요. 이것은 시장이 앞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는 조금씩 자금이 좀 빠져나간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은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어요. 이 버크셔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 주식 투자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리테일이 아니라 그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이들은 규정상 주식 편입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현금이나 채권 비중을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비중이 높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코 건전한 반등이다 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주에 애플이 좀 세게 빠진 듯 했는데 오늘도 장초반에 마이너스 1.3% 넘게 빠진 듯 했는데 장마감 무렵에 인덱스 매수로 함께 올랐죠. 그래서 2% 상승 마감했는데 애플이 이번에 새로 발표한 저가형 아이폰인 그 아이폰 16E 요게 사실상 실패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익스포저가 큰 애플이 결국에는 트럼프발 망치를 제대로 맞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이 급반등으로 애플이 주식 옵션 푸클래스 볼이 확 죽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나스닥 시총 1위 자리 애플이 계속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온다? 이건 또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스닥 시총 1, 2, 3 이것이 서로 번갈아서 내려가는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추세적 강세를 보이겠냐 아니면 그 MSCI 아퀴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겠냐 이거 작년과 다르다. 미국 증시는 올해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여러 가지 불안 요소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장마감 강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거의 빠지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이제 월요일에 임시 공휴일로 휴장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시황에서 따로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여전히 엔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 시장을 보면 2월에 통화 시장에서 엔화가 가장 강했죠. 채권 시장 동안 1월이 움직임과는 완전히 다르게 2월에는 빠르게 강세 전환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명백한 리스크 오프거든요. 그런데 미국 증시만 약했고 유럽 증시는 강했어요. 아시아에서도 굳이 따지면 일본만 약했고요. 우리도 2월에 막판에 아무리 빠졌다 해도 양봉이에요. 월봉이.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즉 2월까지는 작년에 강했던 자산들이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3월에는 시장이 완전히 하락 전환하게 될지 아니면 1분기 마감까지는 2월까지 강세를 보였던 자산들이 기간 조정을 거칠 망정 추가 강세를 보일지 봐야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글로벌 변동성이 17포인트대에서 바닥을 찍고 위로 돌아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시장이 찾아온 것이고요. 일중 단타 정말 좋습니다. 포지션 트레이더들은 최대한 레버리지를 낮추거나 오버나잇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일부 이야기하는 대폭락 이런 건 당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